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여의도 중계석은 21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여야 당선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박성준 당선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최승재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서로 처음 뵙는 거라고 그렇죠? 네. 소감 한마디씩 하시죠. 아유, 당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또 네. 서로 고생한 걸 알아주시는군요. 자, 그런데 박성준 당선인은 JTBC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예, 예. 사건 반장을 오랫동안 맡아서 하셨었잖아요. 네. 저한테 한 번도 나오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방송국에서 우리 노영희 매번 봤죠, 근데. 변호사님하고는 예. 저 자주 뵙고 예.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구 성동구에서 현역인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을 네네. 이렇게 딱 꺾으셨어요. 어땠었나요, 그때?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중구 성동은 매우 어려운 그렇죠. 지역이었어요. 험지라고 이제 꼽히는 지역이었는데 저는 선거 승리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구도가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변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잘했다라는 세계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의 어떤 지지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정치는 이제 정당 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도 하에서 유권자 여러분이 그러면 보다 미래를 누가 더 책임지고 잘 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 뿌리를 낼 때 신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4년간의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24년 동안 이제 앵커 생활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소통을 잘하고 또 하나 유권자분뿐만 아니라 네. 또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투자 이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어우러져서 네. 제가 좀 승리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인 변수를 제일 강조하시는 걸로 지금 들립니다. 네, 우리 그 최승재 당선인은 소상공인 연합회장으로 활동하셨고, 네, 맞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고졸 국회의원 당선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의외다. 왜 그렇다면 미래한국당에 가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의외라는 게 조금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저도 의외인데요. 그렇게 사실은 보는 게 의외다. 예. 사실은 제가 선택하게 된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고자 좀 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인으로서 국회를 드나들면서 입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상당히 소상공인들도 갈망을 했었는데 마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그동안 약간 이미지가 권위적이었던 부분들을 서민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 영입을 통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이 당의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돼서 과거랑 틀리게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이 상당히 상실되고 또 52시간 근무 시간 단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반대를 제가 주장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형부 요번에 여당에서도 상당히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쪽하고 좀 소통이 좀 단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사실은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선택의 폭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뭐 이쪽이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박성준 당선인하고 우리 최승재 당선인하고는 백그라운드가 많이 달라요. 예.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르신데 예. 어쨌든 바깥에서 20대 국회 때에는 바깥에서 이 국회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비판들을 사실은 각각의 측면에서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어떠셨습니까? 왜 내가 저 20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는지 또 그런데 내가 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박성준 당선인. 예. 뭐 20대 국회에 대한 어떤 비판은 제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지 않고 또 막말이 난무하고 또 몸싸움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큰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 어떤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는 많은 이슈와 현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현안이라든가 아젠다에 대한 것들을 늘 이슈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대 국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지만 제가 이제 21대 국회 들어가서 그동안에 몸담았던 이제 방송 생활을 접고 앞으로 이제 정치에서는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책 어떤 모습을 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하겠다 이 생각이라는 거죠?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최승재 당선인 어떻습니까? 예. 뭐 항상 역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비판이 가해집니다. 사실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대 국회는 저희가 기억되는 바로는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몸싸움이라든지 사실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되게 중요시 여길 텐데 네. 마치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 아마 실망감의 표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저희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는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교훈을 삼아서 20대 국회의 교훈을 삼아서 21대 국회가 조금 더 진일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뭐 혁신이니 개혁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당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여당과 여당이 협치를 통해서 무엇보다 헌법 1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항상 명심한다면은 사실은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정말 포부가 대단하신데요. 박성준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내 대변인을 맡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게 됐는데요. 참 큰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원내 대변인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맡겨진 소임 잘 해결하라는 뜻인데 그 동안에 이제 방송 앵커로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정치 현안이든 사회 현안을 잘 해석하고 다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변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현안을 국민들께 또 국회에서 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 있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 좀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구 성동을의 지역인데 제가 슬로건이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으로였어요. 삶의 반장이요? 네, 좋네요. 삶의 반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웃고 울면서 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늘 있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은 지역 현안에 대한 것도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책 자문단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첫 모임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갖게 되는데 지금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준의 싱크탱크가 벌써 만들어졌네요. 예, 한 14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떤 정책이 나올지 좀 정말 궁금하고요. 지역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또 21대 국회에 참신한 하나의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좋네요. 와. 네. 아주 좋은 말씀들을 지금 진짜 처음이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자리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21대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즉시 3차 추경심사에 돌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3차 추경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어떤지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그 최승재 당선인 어떠십니까? 요새는 뭐 골든타임 뭐 이런 용어들이 솔직히 난무하는데. 네, 사실은 난무. 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효성, 그다음에 정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에 있는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여러 가지 긴급자금이 지원되지 되는 게 뭐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네. 사실 2차 추경 당시에 이제 여야가 합의된 내용이 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적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누군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또 지방자치제 단체 빚더 넘기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3차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어려움이 소상공인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 여당에서 우리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실효성, 그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국가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한다면은 충분히 국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 겉으로만 내용을 하는 것이나 속 내용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정에 책임질 수 있는 국회가 정말 긴밀한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거는 아마 여당 원내대표의 또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박성준 당선인 어떠십니까? 뭐는 최승재 당선인이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네. 모든 국민도 그렇고 아마 최승재 당선인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고 네, 있다는 좀 생각이 전에 들고요. 원포인트 3차 추경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내용 면에서는 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이 3차 추경 예산은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그제였죠. 그 고용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지표로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폭이 이제 47만 6천 명인데 그렇죠.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지금 감소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업 또 교육 서비스업, 도소모업 정말 어렵다라고 다들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추경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이제 일자리 감소라는 것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또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최승재 당선인께서도 소상공인 입장을 좀 대변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되고 문이 열린다고 하면은 네. 3차 추경 예산에서도 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최승재 당선인님께서도 큰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3차 추경이 사실 30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그 규모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뭐 정확히 나온 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이고요. 네. 신속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전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승재 당선인? 그 추경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어려움을 해결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정확성이 뭘 말하는 거죠? 그 추경의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적자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 그 관련돼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예산들 추경들을 보면은 사실은 내용은 상당히 화려하게 포장은 잘 됐는데 네.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좀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간극을 좀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은 뭐 제가 3차 추경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주저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일단 발표하고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쓰이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자의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내용이 없고 실효성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금 최승재 당선인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어느 뭐 정치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강론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이견이 있고 또 대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는 충분히 뭐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 같이 공감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큰 틀에서 아주 네.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신데 예, 예. 일단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